히토류는 스마트폰, 컴퓨터 스크린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전투기 등 최첨단 군사무기에도 쓰이는 재료다. 25일 니케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00년 만에 중국을 강타한 폭우로 중국 내 히토류 비료 공장 상당수가 물에 잠겼다. 물에 잠기지 않은 곳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추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니케이에 따르면 중국 히토류 생산업체인 성허리수스 홀딩스는 이번 홍수로 3억 9천만 위안에서 2천만 위안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해 규모가 알려지며 전날 이 회사의 주가는 전주 대비 11% 하락한 주당 7.9위안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13만 2천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에 달한다. 이에 니케이는 이번 홍수로 전 세계 히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료 회사인 스촨 허방 바이오테크놀로지도 생산기지가 물에 잠겼다. 회사 측이 발표한 피해액은 3억 5천만 위안에 달한다. 공장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상당수가 홍수가 발생한 양쯔강과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료 공장의 대다수가 양쯔강으로부터 3km 이내에 자리 잡고 있다. 공장들이 강가에 인접해 지어진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본 것. 이에 일각에서는 홍수에 취약한 강가 주변에 공장을 짓도록 허가한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비판은 접어두고 향후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비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농업 분야도 타격에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농지는 이미 홍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국가홍수가뭄 방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603만 헥타르 규모의 농지가 피해를 본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114만 헥타르에서는 농작물이 완전히 파괴돼 수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피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홍수로 히토류의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농업 분야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향후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중국 스촨성에 또 홍수경보 러산대불 모래주머니 방제. 중국 서남부에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홍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스촨 지역에 또다시 홍수경보가 발효돼 피해가 예상된다. 관영신화통신 24일 스촨 청두, 러산, 이빈 등 5개 지역에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날 오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청두와 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 비 피해가 예상된다. 스촨 방역당국은 지난 오후 홍수 때 발이 물에 잠겼던 러산대불에 모래주머니 2,600여 개를 쌓아 불상 훼손에 대비했다. 이번 오후 홍수로 충칭에서만 26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18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 역시 간수 41억 위안, 우인난 31억 4천만 위안, 충칭 24억 5천만 위안 등 10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번 비가 이날 오후 8시까지 스촨성 중부를 중심으로 천둥과 강풍을 동반해 내릴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60mm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한편 장장의 산샤댐 수위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67.65m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가 점점 낮아져 24일 오후 8시 현재 164.74m다. 신화통신은 장장의 5호 홍수가 지난 22일 산샤댐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전한 바 있다. 장장 상류의 충칭 춘탄 관측점 수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178.08m로 경계 수위보다 약 2.5m 아래로 내려왔다. 2달 넘게 폭우로 큰 고통을 겪은 중국에 또다시 큰 비가 내렸다. 지난 23일 발생한 홍수로만 이재민 26만 명이 발생했고 침수된 지역도 부지기수다. 중국 정부는 군 120여만 명을 투입해 무너진 둑을 쌓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도 이번 여름 폭우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다. 중국 국가문화재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11개 성에서 최소 500개 문화유산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특히 양쯔강 주변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처님이라 불리는 러산대불. 며칠 전 폭우 때 이 대불이 있는 스촨성 어미산 인근 주민 10만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양쯔강의 지류, 민강, 친이강 등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러산대불은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관광지로도 인기가 매우 높은데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압도한다. 전체 높이가 무려 71m 혹은 28m에 달한다. 머리의 길이만 15m 가까이 되고 귀의 길이가 7m. 이 미륵불의 귓구멍에는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당나라 때 건설된 이 대불이 더욱 주목받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이 거대한 삼각불상의 탄생도 홍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러산대불은 당시 빈번하게 일어나던 수해를 막고 싶은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고 대불이 완성된 후 수해가 크게 줄었다는 전설 같은 말이 전해진다. 이렇게 사랑받는 부처님은 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이번 폭우로 발이 잠겼다. BBC는 1949년 이후로 젖은 적이 없는 발가락이 물에 잠겼다며 대불을 보러 간 관광객 180여 명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동부 안의성 황산시에선 이미 지난달 홍수 때 전하이교가 무너져 내렸다. 길이 133m, 폭 15m의 아름다운 다리. 명나라 때인 1530년대에 세워져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홍수 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500년 역사가 물에 쓸려간 것이다. 전하이교와 함께 아름답기로 손꼽혔던 러청교 역시 파괴돼 일부만 남았다. 역시 명나라 때 지어져 홍수로 한 번 무너져 내렸다가 청나라 시절 재건된 다리다. 이 밖에도 장시성의 800년 된 다리, 후베이성 성곽 등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문화재청은 부랴부랴 문화재 복구에 나섰다. 중국 국제-TV는 문화유산에 있어 올해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원리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해다. 중국 빈군촌 1,200억 원짜리 호화중학교 짓고 빚더미. 잉어가 용문을 오르는 4층짜리 분수, 길이 50m에 낙차 15m인 폭포, 고풍스러운 전통 양식의 문. 고급 호텔이 아니라 중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새로 들어선 학교에 있는 시설이다. 중국 서북부 산시성 전하현이 7억 1천만 위안을 들여 호화중학교를 지어 논란을 일으켰다. 26일 중국 경제망 등에 따르면 전하현은 연간 재정 수입이 2억 위안에 못 미치는데도 호화스러운 학교를 건설하는데 이런 거액을 썼다. 이 사실이 지난 13일 관영신화통신의 보도로 알려진 이후 많은 누리꾼은 학교가 아니라 휴양지 빌라를 지어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한현 정부는 앞으로 12년 동안 매년 5천만 위안 이상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전한현은 극도로 빈곤한 마을로 정부가 분류하는 공식 빈곤촌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막대한 돈이 교육 개선에 쓰이지 않고 낭비됐다면서 지방정부의 형식주의를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내보냈다. 분수와 정자 등은 신속히 철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은 많은 돈을 들여 좋은 학교를 지어놓고 다시 허문다니 아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한현은 학교 건축 프로젝트의 승인과 자금 조달이 규정에 따랐으며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평택에 이 파운드리 주문 생산 사업이죠. 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후 한 10여일 만에 추가 투자 공개가 되는 셈인데요. 삼성전자가 평택 제2공장 파운드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 라인 신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연이어 집행되며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 저와 함께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1일 삼성전자 측에 의하면 평택 캠퍼스 제2공장이죠. P2라고 불리는데 이 P2 라인의 최첨단 V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 생산 설비를 위한 클린룸 자체 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양산 시점은 2021년 하반기가 목표인데 이렇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5세대, 이 5G, 5세대 이동통신 보급에 따른 중장기 낸드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적 악재로 인해 최근 비대면 언택 생활 양식 확산으로 기존에 예상했던 방향과 달리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 기회를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제2공장 낸드 플래시 설비를 위해서 7조 원에서 최대 9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제2공장 파운드리 투자액은 8조에서 약 9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작 10일 사이 발표한 투자 규모만 최대 18조 원에 달하는 셈인 것이죠. 정말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015년 조성되었고 부지는 총 4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건설된 2개 공장은 각각 단일 반도체 생산 시설로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하고 평택 삼성전자의 공장을 보고 이런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할 만큼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 공장은 복층 구조인데다가 규모가 커서 한 층에서도 다양한 라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7년 가동한 P1 라인에서 D램과 V낸드 플래시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제2공장은 D램 전용 생산처로 예상이 되었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2공장에서 즉 EUV, 즉 극자외선을 활용한 차세대 D램 생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택 2공장 생산 용도와 계획이 바뀐 것은 지난달 21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이어 이날 낸드 플래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며 평택 제2공장은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동시에 생산하는 반도체 종합 공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평택에 낸드 플래시 신규 라인이 들어서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18년간 낸드 플래시 시장 1위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고 시장조사기관이죠. 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3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독보적인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지난해 7월이죠. 업계 최초로 6세대 V낸드 제품을 양산한 삼성전자는 기존 최대 적층수인 128단을 넘어 차세대 160단 이상의 초고적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한창이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낸드 플래시는 동일한 크기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낸드 셀을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적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늘어나고 쓰임새도 많아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3D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이 제품을 V낸드 플래시라고 명칭하고 있고 현재 상용화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최대 적층수는 128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경쟁사 가운데 중국 양쯔강 메모리 YMTC가 연내 양산을 예고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양산과 개발은 특히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증설 라인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주력 양산할 예정인 7세대 V낸드 플래시 회로 적충수는 160단 이상의 업계 최초 제품이 될 만큼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패권 싸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낸드 플래시를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이나 기타 유럽으로 제대로 보낼 수 없을 수도 있는 만큼 시향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들은 중국 내부에서 소모를 시키고 프리미엄 낸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리스크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을 깊게 해보자면 이런 공격적인 낸드 플래시 투자가 이뤄지는 이유는 중국 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정작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한일 갈등 현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뿐 아니라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은 거리두기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31일 수출 규제 철회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입장을 제시하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결국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 측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을 철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월말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NHK 방송은 일본 정부에서 한국 측에 대해 긍정평가하는 기류가 있지만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선 한국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는데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방송을 통해 수출 규제 일본이 한국에서 철회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명확한 입장 제시 없이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양국 외교가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고요. 아베를 비롯해 권력 핵심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을 거란 예상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본이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음은 입국 제한 조치 완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가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를 1차 완화 대상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 참가국이고 태국에는 일본 기업이 실제 다수 진출해 있죠. 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 완화 조치도 향후 감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빨라야 7월에나 가능할 전망이긴 하지만 반면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때부터 입국 제한 완화를 타진해온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1차 대상국에 전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출 제한 완화 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는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접한 주요 교역국이면서 전체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을 제외할 만큼의 명분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는 또 한일 정상 간 지지율 역전 상황이 향후 양국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수출 규제로 때리면서 60%까지 치솟았던 아베 총리는 현재 그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고 40%대 초반이었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로 급반등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아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본 입장에서의 우리나라와의 정치적 타협은 아베 정권이 강할 때나 가능한 것이고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한국과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사라지고 여론의 분위기의 편승에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이 한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양국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즉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